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5일입니다. 화요일이죠. 자, 오늘 오랜만에 문화인국주 하나 골랐습니다. 네. 자, 제 채널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닙니다만은 대전환기다, 그런 것이 시작됐다. 어떤 사람들은 한 10년 전에 시작했다, 20년 전에 시작했다, 30년 전에 시작했다, 100년 전에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흔적은 1900년대 초반에, 그 당시 이제 유럽의 물리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을 포함해서 세상은 상대적이다, 기계론적 세계관, 즉 뉴턴의 물리학이 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자연 현상에서도 그렇다. 네. 자, 그러면 자연 현상보다 훨씬 복잡한 이제 자연 현상이라기보다는 또 자연 현상에 있어서 어떤 무생물들의 어떤 상호 운동에 대한 거죠. 뉴턴은 여기서 자연 현상이라는 말은 무생물에 국한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가 살고 있는 자연이라는 것은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의 어떤 자신감에 기반한 뉴턴의 물리학의 기계론적 사고, 철학, 그것은 그리스 로마부터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벽에 부딪혔다. 자연현상, 물리적인 자연현상도 상대적이다. 모든 것을 결론을 낼 수 없다. 그것은 그들이 보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낼 수 없지만 전체를 아울러 보게 되면 결론이 쉽게 나옵니다. 동양의학에서, 동양철학에서는. 자, 그런 것들을 서양인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다. 벽에 부딪혔다. 그들이 이때까지 세상을 제패하면서 수백 년간 밀어붙여왔던 그 자신감이 사실은 그 첨단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되기 시작한 그 부분이 저는 사실은 세계적인 대변환의 시작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훨씬 늦게 왔지만 동양으로 옮아가기 시작한 그 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 선배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도 사실 서구의 접근이라는 것은 우리도 쉬워요. 우리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거든요. 서구에 가진 것을, 그들의 기술과 어떤 논리를, 과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냐? 절대 안 그래요. 다 있습니다. 그것은 되게 단순한 거니까. 1 플러스 1은 2니까. 1 더하기 1은 2니까. 대신 우리가 가진 동량이라는 것은 그거 더하기 알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흐름을 타지 못했기 때문에 눌려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돼서 그렇지, 그리고 동양이라는 것이 서양이랑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게 됐죠. 그것은 서양인이 우리한테 주는 생각입니다. 왜?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의 눈에는 서양인들이 잘하는 것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그 외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계론적 사고의 영향을 우리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 대전환을 보는 시각. 이것만 해도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전환이라는 것은 나와 무관한 것이에요. 어떤 순간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 변화에. 아마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동양의 선배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거짓의 먹구름을 뚫고 나오는 진실의 햇살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게 뚜렷한 게 있고 희미한 게 있고,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저거는 말도 안 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다 진실인 긴데. 자,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망라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동양의 선배들이 이야기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많은 새로운 거짓으로 되어 있던, 거짓에 가려 있던, 거짓의 구름에 가려 있던 많은 진실들이 알려질 것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각하게 될 것이다. 그게 대전환의 전조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대전환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뀌기 때문에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흐름, 하늘이 움직이는 흐름이 있지만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자각하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그 순간, 깨달음의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게, 깨지는 순간이. 그게 아니고 나는 계속 알 속에 있는데 세상이 바뀌었네, 낮이 되었네, 이제 밤이 되었나 보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메시지예요. 우리의 자각에 의해서 세상 변화의 절반 이상은 추진이 된다. 즉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예, 엄청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많은 것들이 밝혀지지 않겠느냐.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가끔은 유튜브랑 승부를 벌이면서 유튜브를 시험해 보면서 너무나 뻔한 사실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도외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항을 하려고 노력해 왔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깨달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들. 쉬운 것부터 볼게요. 이겁니다. 이것은 대문산에 쓴 것인데, 의성 고운사, 지난번 의성 산불에 몽땅 타가지고 지금 범종만 내려앉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경우 뉴스를 탄 이유는 산불 복원을 하면 여태까지는 불이 나면은 남아있던 살아있던 나무마저도 다 뽑아내고 새롭게 조림을 했다. 그 조림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대부분이 이제 이런 불이 많이 나고 하는 이런 야산류에는 개인 소유의 산이 많기 때문에 이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다, 뭐 이런 생각을 겸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종을 많이 심는다. 기후와 토양과 상관없이. 그리고 그것을 수익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임도를 낸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있는 겁니다. 기존의 산림정책 조림을 하고 토양과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언론에 비춰진 걸로 봐서는 현재 소나무, 잣나무 이런 걸 많이 심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산주들이. 소나무는 아마 송이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잣나무는 잣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유실수를 심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용이하려면은 임도가 있어야 되고, 없었는데 산불이 났으니까 요번 김에 임도를 만들자. 그런 임도가 산사태 같은 걸 촉발시킨다. 주변 자연 환경과 토양과 맞지 않은 나무들이 집단적으로 심어지면서 산사태가 촉발되다.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묻혀 있었다가. 이때까지도 그런 주장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거기에 그런 뜻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장면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 식생대로 복원을 하고, 이때까지는 90%가 사람이 조율을 하고 10%가 자연의 힘으로 됐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부터는 90%가 자연이 하고 10% 정도로 인간의 힘을 줄인다. 자, 이런 컨셉이 상당히 대단하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쉬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교를 한번 볼까요? 인간사에서. 이거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되실 수 있어요. 자, 정동영이 광폭 행보를 한다 그러면서 조계종을 예방했다. 조계종에서 남북화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 저 이거 거짓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불교에 대해서 많이 나태해진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도 동시에 제가 알지만, 우리 민족의 어떤 핵심 어젠다를 같이 가지고 가려는 의지는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상층부에서. 기독교 같은 경우는, 개신교 같은 경우는 상층부가 무너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순수한 마음을 가진 많은 교인들이 수탈당하고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말 못하죠. 그래서 제가 조금 찔끔한 표현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기독교, 개신교하고 불교를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내란 사태에 대해서 대응이 전혀 달랐죠. 자,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제1회 세계 최대 교회, 거기가 속해있다가 분쟁을 일으켜서 뺐다가 하는, 지금 기독교 교단이 4개 정도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교단, 두 번째 교단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밑에 세 번째, 네 번째 교단은 진보적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교인의 숫자로 따지면 아마 첫 번째, 두 번째가 상당수를 차지할 거예요. 대부분을. 그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임성근 사단장, 해병대 병사 지금 문제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죠. 거기 구명 로비를 했다라는 것에서 이름이 들먹여지고 있어요. 자, 그는 순복음 교수의 파워를 이용해 가지고 가장 큰 세계 기독교 총연합인가 뭐 하여튼 이제 이름이 틀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고 파워 게임을 했던 그런 흔적도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같은 부류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계종은 신년사에서 종정과 조계종 총무원장은 통일을 언급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끼어드는 것처럼, 끼어 넣는 것처럼. 자, 그래서 조계종 예방 이걸 하고 기독교계도 가겠구나 했는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났는데 기독교계와 통일 이야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뭘 이야기하는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진실과 거짓,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그게 거짓이죠. 그냥 거짓이면 쉬워요. 사실로 알고 있는 거짓. 이것이 깨져야지 대전환에 가는 준비가 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그럴까요? 아니면 일부가 치고 나가면서 선봉에 설까요? 우리가 그 선봉에 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 큰 메시지예요. 왜 개신교는 안 가고 불교만 갔느냐? 불교하고 개신교는 양대 종파인데, 양대 종교인데. 7월 7일 날 바티칸에 있는 유흥식 추기경이 휴가차 왔을 때 이재명이 불러서 급하게 만났습니다. 예, 서로의 대화를 보고 잠깐 노출된 것만 보더라도 당연히 이건 통일입니다. 예, 그 어젠다에 개신교만 빠져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예,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만약 여러분이 개신교 신자인데 남북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갖고 있는데 교회 목사가 교회단 전체의 분위기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짓을 진실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사안이거든요. 현안이거든요. 반드시 풀어야 되거든요. 우리 세대에 지금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의 영향으로 여기서 발을 뺀다 하면 거기서 관람자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혜택만 노리는 사람에 불과할 것이고 또는 그 과정에 반대의 깃발을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수천 년을 이 땅과 만주에 살아왔고 개신교는 들어온 지 100년 남짓이에요. 그죠? 150년 됐나요? 네, 1800년대 말에 들어왔다고 봤을 때. 그래요. 그 깊이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자, 지금 개신교는 바쁘더라고요. 정강훈과 사랑교회 압수수색을 했는데 교회 탄압을 중지하라. 왜 여기서 종교 탄압을 중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을까요? 그 정도 한번 생각해봐요. 자, 지금 제가 쭉 드린 설명만 보더라도 누구도 정리해주지 않지만 여의도 선보건교회 목사 이야기했습니다. 신천지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자 그런 노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통일교가 윤석열 부부에게 로비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YTN을 사고 싶다는 로비도 했고 캄보디아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로비도 했다고 합니다. 귀금속을 가지고. 거기다가 김건희 주변에 있는 무속인들. 이들은 서로 친해질 수가 없는 사이고 서로 같은 기독교 계열이면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하나는 아예 무시하는 계열이죠. 그들이 같은 목적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부부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똘똘 뭉친 거예요. 이 그들 사이에서는 종교의 벽이 없어요. 이들이 과연 정강훈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종이장 하나? 두 장? 그렇죠. 이게 개신교 현실이에요. 여기서 한 번에 더 충격이 더 오면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지금 세상이 빨리 변하는데 또 교회의 목사들은 다른 이야기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워낙 빨리 바뀌니까 한두 달 지나면 또 그 말을 수정해야 될 거예요. 점점 의심하는 교인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여기서 사실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핵심은 그거죠. 진실로 위장한 거짓이죠. 진실로 위장한 거짓. 네, 여러분이 많이 듣고 계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네. 자, 이번 좀 다른 장면을 볼까요? 새만금 방조제를 튼다. 시화 방조제처럼 조력 발전을 적극 추진한다. 이것은 뭐냐면은 일단 이것이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개발 시대 때 해온 서산 간척지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는 주변에 농경지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덜 할지는 모르겠지만 새만금도 이 이야기가 나왔다. 이것은 뭐냐? 핵심은 환경 문제거든요. 환경 문제. 예,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 여기에 주로 개발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농지지만 대부분이 새만금은 주변에 개발을 하려고 한다고요. 선제적일 수 있거나 이미 문제가 나타날 수 있거나 아마 선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것은 거꾸로 여기를 개발을 많이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조력 발전을 하겠다. 예, 지금 시화호에 있는 조력 발전소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조력 발전소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140메가와트 그러면 25만 명 정도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우리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게 원자로 한 기에서 나오는 게 1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예, 1기가와트고 이게 이제 사용자 전기 출력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열 출력이 있고 이런 데에서는 이제 전기 출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국방 논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들의 국산 원자력 잠수함에 이거 똑같이 비교를 하자면은 한 40에서 50메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소형 원자로 하나가 길이 한 높이 2m 정도밖에 안 되는 폭 한 1에서 1.5m 되는 이 원자로가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는 그 원자로가 40메가와트 정도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원자력이라는 힘이 참 무섭긴 무섭다. 이걸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화호에 이게 55%다. 시화호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2배 가까이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공사비는 6,800억이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전기만을 경제적 성과물로 봤을 때는 경제적 타당성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기가 더 많이 나와야지 경제적 타당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회수가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 손해를 본다. 이러면 기관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6,800억 중에서 한 2천억 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 정부에서 당위성을 인정한다면. 여기에는 환경 개선이라는 부분도 들어가 줘야 된다. 저는 이 말 되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되게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기 생산만 따지면 투자대 성과비가 안 나오는데 환경 개선이라는 측면까지 고려를 하면은 될 수 있다. 환경 개선은 농어촌 개발공사가 여기가 하는 게 아니다. 환경부도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다. 왜? 나라 전체 환경이 개선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향후 이 새만금 주변에 개발될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업자원부에서도 돈을 좀 태울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이거는 매우 적절한 그런 토론이 아닌가. 시야를 넓혀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잖아요. 이것은 사실관계가 분명한 거예요. 사실이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던 사실들을 좀 포괄적 다양한 시각에서 입체적으로 보니까 답이 나오는 그런 경우라고 봐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핵심은 뭐냐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화호 같은 경우는 이게 주로 밀물이 들어올 때 발전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다라는 엄청난 덩치가 있고 이쪽에서는 제한된 호수에 갇힌 바닷물인데 쓸물 때 해봤자 파워가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양쪽에 물 높이가 같아지면 멈춰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시화호 같은 경우는 자, 서해가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 미터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썰물 때. 그래서 밀물이 들어오면 물이 채워지면서 발전이 되는 것인데 시화호 같은 경우는 바깥 바다보다 1m 정도 낮은 수준에서 딱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새만금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마이너스 1.5m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마이너스 1m 정도로 상향 조정만 해줘도 경제성만으로도 맞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결론은 어떻게 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수심이 올라가게 되면은 물에 잠기는 부분이 많아지고 하수 관로 같은 것의 위치가 지금 신도시를 주변에 쫙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미 디자인이 다 됐다는 거예요. 설계가. 그런 것들의 높이를 재조정하거나 물론 안전 마진은 있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배수 펌프장 같은 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손을 대야 되는데 새만금 주변이 지금 본격적으로 개발된 건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해 주거나 또 아니면 환경이란 부분 개선되는 부분을 또 주위에 정주구 여건이 개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이 개선되면은 투자금을 끌어와라. 우리 농어촌 개발공사만으로는 충분히 체감 못하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들이 있고 또 조정의 여지도 있다. 자, 이런 논의는 어떤 거짓을 찾기 어려울 만큼 사실관계에 필요한 내용들이 더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원래는 수면 위로 가라앉아 있었는데 경제성이라는 부분만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해결책이 보인다.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볼까요? 또 다른 감 볼까요? 자, 이 두 가지 대비되는 기사를 보세요. 다 오늘 제가 본 것들입니다. 위에서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길바닥에서 끌려가 성합차로 우크라이나 강제 징집 논란. 우크라이나가 여자들의 뭐랄까 모병이라고 할까? 군대 참여를 독촉한 것은 제 기억으로 한 1, 2년 된 것 같습니다. 갈수록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전투 병력까지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타진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새로운 기사가 아니에요. 제가 한 1년, 2년 전에도 성합초로 바로 납치해 가서 가족 간에 생이별하면서 전방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그들이 숨어 다니고 있거든요. 친척집 이런 데로. 그래서 잡혀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사가 왜 새삼스럽게 같이 나왔을까? 이것은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끝나간다. 이렇게 신호로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뜬금없이, 이게 이제 사실 지금의 실체적 사실과 맞죠, 흐름이. 여기서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해요. 주식시장에서도 주가 A에서 주가 B로 그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할 때까지는 뭐 올라갔다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을 여러 번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럽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이건 주식이 오를만 하구나, 이건 당연히 이 회사는 주식이 내릴만 했겠구나라는 이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장 매 순간에서는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잡음 노이즈에 해당하는 것이 밑에 있는 뉴스라고 봅니다. MTN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나온 거죠. 5만 명이 러시아 영토 진입을 하려고 한다. 우크라이나 더하기 용병 작전 개시. 이 용병이라는 얘기까지 쓴 거 보면은 이 기사는 정말 어떤 극한까지 끌어다 쓴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나라의 용병들 또는 군사 기업을 가장한 정규군들이, 특수부대원들이 여기 들어가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용병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것까지 언급한다. 즉 그것은 그냥 우크라이나군이 5만 명을 러시아 영토에 진입시킨다 이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끌어다 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같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잠깐 클릭해서 앞에 한 10초, 20초를 봤더니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 나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위에 연합뉴스하고 MTN 뉴스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한테 헷갈림을 주고 있죠. 밑에 내용을 추종하면서 여기서 기대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유튜브에 보면은 이런 류의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 뭐 복합적으로 짜집기 한 건 없지만 주로 이런 거죠.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를, 그리고 누가 우크라이나군이고 누가 러시아군일지 모를 그런 이제 전투 장면을 제시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어디를 타격했다. 류의 기사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우크라이나전 초기부터 약간 객관적인 사실을 지향하는 사이트에서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누가 누군지를 모른다. 왜냐, 그들이 쓰는 무기가 비슷하거든요. 탱크도 비슷하고. 네.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관리하는 데다가 문의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의에 대한 답신이 제 구글 메일인 지메일로 왔기 때문에 오랜만에 거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이메일이 와 있던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두 동영상에 대해서 광고 제한, 즉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게 제재를 걸었다. 즉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마라. 유튜브가 좋아하지 않는 영상이다. 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건 아니니까요. 자, 근데 위에 내용이 이게 작년 한 9월달 뭐 하여튼 그 정도의 위에 것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선거 유세라고 봐야 되겠죠. 러시아 금융 제재를 풀겠다. 왜? 달러 기축통화주의가 흔들리니까. 이 말은 뭐냐? 러시아 금융 제재를 자꾸 했더니 러시아가 브릭스랑 자꾸 간다.
그래서 브릭스가 자꾸 덩치가 커지고 들어오겠다는 나라도 많아진다. 국내 언론들은 보도를 하지 않지만. 그러면서 그들의 핵심은 뭐냐? 달러로 거래하지 않고 그들 통화로 거래해야 한다. 그런데 통화의 지위가 달러만큼 광범위하지 않다, 안정적이지 않다 라고 했을 때는 그들은 금 기반으로 한다든지 내지는 실물 거래로 하겠다. 자, 우리가 러시아를 제재할수록 브릭스가 커지고 달러의 용처는 자꾸 적어진다. 안 그래도 지금 빚이 천지인데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가 무너지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거 유튜브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경제학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바깥에서 의도적으로 언론들이 하는 거짓말에 비하면 얼마나 얌전합니까? 경제학적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3이 아니고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닥친 상황이에요. 저 같은 개인이 집구석에 앉아서도 이 모순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아직도 일부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푸틴에게 이제는 휴전을 강조하면서 자 우크라이나 EU 있다 이야기하기 어렵죠 상황이. 휴전을 강요하면서 러시아가 말을 듣지 않으면 금융 여러 가지 제재를 걸겠다. 지난 3, 4년간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러시아가 받은 제재는 엄청납니다. 그 제재를 뚫고 서방권, 미국 포함 그 어느 국가보다도 경제 성장을 이뤄냈어요. 거기에는 인도와 어떤 중국의 협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푸틴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것은 뻥입니다. 효과가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예. 자, 그게 유튜브가 싫었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정설이 되는 겁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게 유튜브에서는 낙인이 찍힐 만한 그런 영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재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직접 뱉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언론과 유튜버, 구글이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 그 밑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발생 제한이 걸린 건데, 이란 극초음속 미사일에 무너진 아이언돔. 첫 번째 맞았을 때입니다. 자, 이때만 해도 국내에서는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이언돔을 제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때예요. 당연히 미국 대중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이전 여러분 대부분 이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은 다 알 겁니다. 아이언돔이 당연히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판 아이언돔을 개발할 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이야기가 확실히 나왔죠. 우리는 아이언돔 가지고는 안 된다. 주변 아랍의 이스라엘 적국이 이스라엘로 쏴제끼는 그런 탄두보다는 훨씬 고차원적인 탄두가 북한에서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의 아이언돔은 그보다 수준이 훨씬 높아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이란이 거의 북한급의 그 초음속 미사일을 쏜 거잖아요. 다 돌파된 거죠. 여기에 사드 레이더를 일부러 요격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기존의 드론과 느린 미사일 같은 것은 아이언돔을 유인하는 용도로 썼고, 또는 그들의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소모하는 용도로 썼고, 정작 그들이 반드시 맞추고 싶었던 목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원해서 다 맞췄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유튜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이거 몇 달 이후에 지금 이미 휴전이 됐지만 제 주장이 실제적 사실과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저는 적절한 예상을 했고, 이 분석 기사는 이란의 뉴스와 이스라엘 뉴스, 유럽 쪽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정도였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 예. 자, 저는 이런 유튜브의 어떻게 보면 파트너인 셈인데, 이런 유튜브의 변화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 저한테 계속 시비를 걸던 류의 수준의 내용들이 지금은 시비가 걸리지 않고 있어요. 제가 지금 또다시 이런 영상들을 올렸다고 했을 때 유튜브가 과연 저한테 제한을 걸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K-팝 데몬 헌터스에 수 말씀을 드렸지만 순혈주의로 모든 걸 한다. 그것은 흑백 논리를 정당화하는 아주 비현실적인 조건이에요. 사람은 항상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합니다. 유튜브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했다는 거기는 아마 제가 가장 크게 기억이 남는 것은 우리 주역의 달인이라고 주역의 도사라고 이야기했던 야산 이달이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그에게 배운 후학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주역의 대가로 불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스승의 이야기를 옮겨 싣고 있지요. 예. 그래서 완벽한 경우는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많이 농하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여러 가지 갈래가 나왔어요. 주류가 아니면 다 욕을 하죠. 아까도 그렇잖아요. 여기도 순복음교회하고 통일교하고 신천지가 가까울래야 가까울 수가 있겠습니까? 무속까지 포함해서. 그렇지만 이제는 그들을 통합하는 힘이 등장해야 돼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아니고. 거기서 그 선례를 보여줬죠. 반대쪽에서 그런 게 발생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남북 간에 우리가 가졌던 진실로 위장된 거짓들을 극복하는 것. 우리가 그 전 세계 선두에 서 있다라는 것. 이런 말씀 드렸죠. 자, K-팝 디몬 헌트릭스의 리더가 비록 내가 몸에 반은 악마의 자국을 갖고 태어났지만 나를 포함해서 선악의 경계를 새로 포용할 수 있는 선악의 경계를 새로 만든다. 이겁니다. 예, 우리는 너무 패배주의적인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 그러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순혈주의를 지탱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냉전 기간 동안. 냉전이라는 틀 속에. 그래서 제가 좌파 우파라는 단어, 진보 보수라는 단어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착시키고 있거든요. 누구도 100% 좌파도 없고 100% 우파도 없어요. 사실 그 중간인데. 그 중간이 대접받는 세상. 그게 헌트릭스가 이야기한 기존의 혼문을 깨부수고 새로운 혼문을 만든다는 거예요. 포용한다는 것이죠. 변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유튜브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변화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실 제 초창기 같았으면 지금 제가 매일매일 올리는 약 한 50% 이상의 영상이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직접 받았었기 때문에 그것을. 네. 자, 요번에는 좀 알딸딸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이야기. 저 위에 세상연구소라는 곳에서 아마 며칠 전에 나온 기사라고 보입니다. 여기는 여러 전문가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흥미있는 이야기를 골라서 하는 그런 류의 채널로 보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거든요. 아껴 쓰라던 석유의 양이 최근 들어 계속 늘어나는 이유. 기술 개발이 계속되면서 매장량이 계속 확보가 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한 15년 전에 벤처 투자하는 쪽에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럿을. 그때는 제가 하던 일이 그랬기 때문에 뭐 펀드를 조성을 하거나 벤처 투자자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만나던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다 그 이야기 몇몇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 갑자기 뜨기 시작한다. 그게 모래 속에 있는 박혀 있는 기름 덩어리를 쫙 뽑아내는 기술이 생기니까 갑자기 매장량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산유량도 증가하는 것이고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그 전까지는 매장량이 잡히지 않던 매장량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12,000년 전에 갑자기 지구가 50년 만에 15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갑니다. 지금의 글로벌 워밍 이거는 택도 아닌 소리예요. 저는 그것을 되게 오류라고 보고 있거든요. 좀 이따 데이터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50년 만에 기온이 20도 가까이 올라가요. 그래서 전 세계 빙하가 녹았습니다. 그때 많은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전 세계 많은 문화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에요. 기독교는 따지고 보면은 수메르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신화 체계를 고스란히 이어받는 게 크거든요. 수메르에 또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계 고대 문명에 오래된 문명에는 다 홍수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50년 만에 수심이 저기 기온이 20도 가까이 올랐고 많은 빙하가 녹으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때는 서해가 전부 일본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동해가 거의 호수였었어요. 여기가 50년 만에 물바다가 된 겁니다. 그때는 양자강, 황해가 전부 다 이 지금의 서해로 흘러서 끝에 합쳐져서 그때 예상 지도를 보면은 제주도 옆으로 지나갔어요. 그러니 그때 서해는 되게 저지대였다. 큰 강들에, 유라시아 대륙의 엄청난 강들에 모여서 흘러나가는 습지였다. 여기 엄청나게 퇴적이 많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인가 6개월 전인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중국이 발해만 해서 엄청난 규모의 유전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유전 더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 정주영이 이야기했던 평양 앞바다에 유전이 있다 라고 이야기한 거랑 발해만과 평양 앞바다가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이게 퇴적이 됐을 거잖아요. 그 퇴적물이, 유기 퇴적물이 녹아서 석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0년 만에 서해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낮은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 문명이 물에 잠겼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어디 보면 물에 잠긴 무슨 문명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게 사실이라면 이때 다 발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석유의 기술적 발전과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석유는 바닥나지 않아요.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할 때 이야기 들었습니다. 석유 앞으로 30년 남았다, 50년 남았다. 그때가 우리가 이제 오일 쇼크 당했을 때입니다. 근데 오일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돌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청동기 시대로 갔느냐? 세상에 구리하고 주석이 다 동이 나가지고 청동기를 만드는 데 사용돼서 우리가 철기로 넘어왔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석탄이 다 소모됐기 때문에 우리가 석유로 넘어온 거 아니거든요. 그 효용이 있기 때문에 넘어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효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석유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석유 있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재생에너지를 하는 효용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왔을 때는 그거는 분명해요. 공해라는 부분에서 그렇고 다재다능함에 있어서 석탄으로 차를 돌릴 수 없잖아요. 배 정도, 기차 정도는 되지만 비행기를 석탄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자, 그러면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지금 제가 봐서는 유사과학이라고도 생각되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더 비싼 돈을 감내하면서 저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생에너지의 선두주자의 역할도 하고 기술적으로 생산, 제조라는 측면에서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달성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울여왔던 재생에너지에 대한 핵심 목표는 이겁니다. 기존 석유보다 가격이라는 면에서 비슷하거나 더 좋아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거든요. 그게 기존 석유보다 훨씬 효용이 있어야 돼요. 물론 도심 같은 곳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또는 심지어 천연가스 차를 쓰더라도 공기가 훨씬 좋아진다는 체감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화석 연료를 많이 태워서 글로벌 워밍이 돼서 홍수가 많이 나고 기후가 이상해진다. 이것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죄송하지만. 화산 폭발 거대한 거 몇 개 나면요. 우리 인간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화석 연료를 태워서 배출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화산판이 이상하잖아요. 지각판이. 그 화산 몇 개 터지면 똑같다니까요. 전 지구가 컴컴해져서 공룡이 멸망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운석이 부딪혀가지고 그랑 같다니까요. 그것은 복골복이에요. 하늘의 뜻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이 싸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기술 개발의 목표도 거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기술이 된다.
지금 우리가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다. 예. 반드시 깨끗한 물이 아니어도 된다. 바닷물에 담그도 수소가 발생돼야 된다. 그리고 소모품이 싸야 된다. 그리고 생산된 전기를, 유효 전기를 수출, 세계적으로 거래가 되려면 수소로 바꿔야 된다. 수소로 바꾸는 과정이 싸다, 손쉽다, 수소 액화가 시키는 과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이 된다. LNG를 만드는 수준보다 비용이 과히 더 들지 않아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성숙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또는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가 나와서 그것을 우리 전체 전기 그리드에 쓸 때 그 과정을 최적화, 효율화시키는 내용들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중에서 기후 개선 문제는 전 제일 뒤에 있다고 생각하지요. 자, 그것을 제가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겁니다. 많은 기후 과학자들이, 현재 정부 관계자들이 싫어하는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또 갑자기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폭염 전에는 폭우가 왔는데 그것을 연계시키는 기사가 제 눈에 뜨이지 않았습니다. 그 논리를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몇 년만 같았어도 기후 온난화 어쩌고 저쩌고 뭐 태풍과 연관시키고 폭염과 연관시키고 홍수와 연관시키는 내용들이 나왔을 법한데 안 나오거든요. 이제 진지하다는 것입니다. 자,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준까지 왔다. 이때까지는 분위기 몰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실행 단계에 들어섰으며 준비가 됐다.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만한 경제성이 있다.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기원전 12,000 기원전이란다. 현재부터 만 몇천 년 전에 이때 인류 문명이 초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남아있죠. 노아의 홍수, 전 세계 홍수가 난 거. 이때 그림 한번 보십시오. 대홍수 발생 시기 빨간 줄 쫙 올라가죠. 그 위에 점선이 현재 기온입니다. 평균 기온. 네.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년 만에 기온이 20도, 15도에서 2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이때 전 세계의 빙하가 다 녹았습니다. 그때는 히말라야나 파미르 고원뿐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대부분이 빙하였습니다. 그들이 다 녹은 거예요. 그걸로 강으로 다 흘러들었죠. 그래서 바다의 수위가 올라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수위가 올라간다, 이거 그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 50년 만에 됐다니까요. 50년 만에 서해가 생긴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 데이터를 쭉 한번 보십시오. 지금부터 8,200년 전에 그 당시 전 지구가 식어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현재 온도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전반적인 온도는 끝에 자세히 보세요. 전반적인 온도는 지난 만 년간의 평균 기온보다 낮아요, 지구가. 자, 지난 만 년에서 15,000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은 글로벌 워밍이 아니고 글로벌 쿨링입니다. 글로벌 쿨링이고, 자, 여기서 인간이 화석연료를 대폭적으로 사용해서 한 시기는 지금부터 한 500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보시는 지난 만 년간에도 보이는 이 들쭉날쭉한 고온화 현상은 화석연료에 의한 현상은 분명히 아니죠. 심지어 지난 12,500년 전에 있었던 이 급격한 기온 상승 50년에 발생한 이것이 인류가 이게 무슨 개입을 했겠습니까? 이건 지구 자체의 리듬이에요. 화산 폭발이 있었던지 아니면 지구 내에 멘틀에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든지 아니면 태양에 무슨 변화가 있었든지 그렇게밖에 해석될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인간이 화석연료를 태워서 기온이 올랐다는 것은 얼마나 무의미한 이야기냐. 자, 이 말은 우리한테 그런 압박을 넣고 부담을 형성시키는,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전 세계에 미국이 중동에 이란하고 분쟁이 발생하면서 나왔던 오일 쇼크의 결과로 유사 과학자들이 등장해서 가짜 과학자들이죠. 전 세계 기름은 30년, 50년밖에 안 남았다. 매장량이. 그 거짓말 하던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들은 과학계의 정광훈이에요. 지금은
그들이 이런 가짜 과학자들이 등장해서 이런 주장을 줄기차게 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재생에너지로 넘어가야 된다. 그 바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라지고 그런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은 바람을 잡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람이 잡혔고 이제는 실제화되는 순간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푸닥거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자, 윤석열 때만 해도 원전 마피아 이야기를 하면서 원전을 더 건설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 기사가 뭡니까? 7월 31일 기사죠. 5일 전에 나온 거네요. 500조 원전 해체 세계시장 우리나라 경쟁력은. 자, 이로 방향이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원전은 위험하죠, 사실은. 원전은 정말 위험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간다는 것은 일단 경제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게 기술적으로 확보가 됐다. 그 기술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이걸 확인을 했다고 봐요. 이제 표준을 바꾸겠죠.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여러 가지 푸닥거리는 뭐냐, 과학자들을 등장시킨 푸닥거리는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뒤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중국을 제압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고 싶은데 미국은 사다리 걷어차기가 안 된다. 제조업이라는 부분에서 중국한테 금방 따라잡힌다. 여기서 한반도 북미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중국을 기술적으로 또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어붙일 수 있는, 구석으로 몰 수 있는, 미국은 표준만 바꿔주면 되는. 자, 이 1, 2년 만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상황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설명을 안 해줘요. 갑자기 전 세계 원전을 해체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차세대 원전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요. 소형 원전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 원전 마피아들은 갑자기 다 지하로 숨어들었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하지 않는다?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큰 힘이 뒤에 있다는 것이고, 이런 제목을 뽑았을 때는 방향이 결정되어 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북미 종전선언에 그냥 간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그래야만 이제 경제로 가자 했을 때 이런 어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전 세계가 세계 전쟁의 분위기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이런 에너지의 안정과 환경의 재앙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코로나 심해졌을 때,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지속됐을 때 영국에서 한 발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디젤차 채출 시기를 5년, 10년 뒤로 늦추더라고요. 30대 중반 이후로.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건 뭐냐? 세계 전쟁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다른 경쟁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런 디자인까지 얼마 전에 나왔죠. 금년 초에 한국조선해양에서 현대중공업이죠. 원자력 추진 선박이다. 이게 전기선이, 원자력도 어떻게 보면 전기죠. 근데 이게 수소가 될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수소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은 원전으로 결정을 됐다. 여기서 수소와 원전이 결정하는 부분, 경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기사를 전 본 적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원자력 추진으로 결정된 거예요. 이건 누군가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차세대 소형 원전 들어가는 거. 이것 때문에 원전은 해체된다는 거예요. 해체되는 만큼 그것이 새로운 원전으로, 더 안전한 차세대 원전으로 바뀌는 신규 시장이 창출되는 거거든요. 또는 그것이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어지든지 간에. 전 세계 차가, 전기차는 만만 보다가 수소차로 바뀌게 되면 전 세계 배가 다 전 세계 차가 다 수소차로 바뀌게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전 세계에 대해서, 우리 지금 보조금 주니까 20만 원씩 15만 원씩 받아가지고 밥 사 먹고 수박 사 먹고 이런다는데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전 세계 차가 다 바뀌어요. 배가 다 바뀌어요.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하면서도 수요가 발생해요. 그 GDP로 다 잡히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전쟁이 없어지고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쟁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전되기는 어려워요. 전쟁이 있으면 일단 과거의 방식대로 그대로 가요. 그리고 전쟁을 이겨야 돼요. 이 전쟁이 끝난다는 이야기고, 이 다음 새로운 판을 짠다. 이것은 중국을 구석으로 모는 판이고, 그 과정에서 첫 번째 타격은 관세에서 나온다.
중국한테 관세를 세게 먹이기 위해서 딴 데가 지금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될 거다. 왜? 미국 사람들이 오래 버틸 수가 없다. 올라간 가격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위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미국은 중국의 고속혁명을 따라잡을 수 없다. 이거 고속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 동의합니다. 제조업 전반을 미국은 중국의 고속혁명을 따라잡을 수 없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미국이 현재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는 부분,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부분, 달러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해서 한국이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의 생산력, 한국이라는 파트너 없이는 중국을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덧붙여 북극 항로와 남북 소통을 통한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는 물류의 핵심을 또 줄 거예요. 문화적인 역량은 우리가 이미 구축하고 있죠. 자, 전 세계가 대탕트 무드로 들어가서 중국도 이제 문화적 벽을 허물어라. 러시아도 허물어라. 넷플릭스 보게 해라. 그 자체가 엄청난 타격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이 그런 말씀에 동의를 한다면은 중국이 지난 10년, 20년간의 패권 경쟁을 진짜 준비를 열심히 해왔구나. 경직된 상태에서 스스로 변화의 기회를 놓쳤구나. 그 빈틈을 트럼프가 파고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트럼프의 관세 함정, 인도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가. 그래서 뭐 그런 기사들이 났더라고요. 이 압박에 못 이겨서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했다. 잠정적으로 단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오래 갈 수 없어요. 러시아한테 타격이 가기 때문에, 인도한테도 타격이 가기 때문에. 자, 이것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도하고 러시아가 친구가 될 수 있고, 부득이하게 압박을 더 가하면 브릭스를 강화시키면서 중국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것은 오래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더더욱 트럼프 입장에서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걸 돌려본다면은, 우크라이나전의 타결, 관세 압박이 해소될 날이 멀지 않았다. 즉, 중국의 화살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이 화살이 맞춰질 때는 여러 가지가 겸비해서 간다. 북미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기타 등등.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인도하고 사이 좋아요. 인도하고 사이 좋죠. 인도는 러시아하고 사이 좋아요. 많은 경우에서 러시아를 선택했죠. 인도는. 그런데도 트럼프의 본심은 인도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떼어내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블러핑이다. 거기에 인도가 맞춰준다. 맞춰주는 것은 시간 제한이 있다. 예, 모든 것이 가까이 다가와 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8.15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푸틴과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 이재명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도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에이펙까지는 마무리가 되겠다. 이런 게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예, 한반도가 세계 무대에 나선다. 예,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이번에는 더 애매모호한 거. 말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럴까? 라고 부정적으로 70%, 80%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이야기해 볼게요. 이것이 과연 진실로 가려진 거짓이, 진실의 모양을 띈 거짓이냐. 지금 우리는 서구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서구가 동양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 서구가 잠시 반짝하다가 다시 동양으로 주도권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볼까요?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던 건데, 제가 우연히 아사달이라는 지명을 아프간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 아사달과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사달이 왜 우리 고조선의 수도의 아사달과 똑같으냐? 똑같습니다. 아사는 해예요. 우리 아침은 아사참이죠. 자, 일본에서는 아직도 아침을 아사라고 합니다. 아침에 태어난 여자아이 아사코. 아시아라는 단어의 어원이 옛날 그리스 때부터 그런 명칭이 보이는데, 당시 이제 동양의 문명을 전수받아서 문명이 크기 시작했던 그리스 쪽에서 아수아라는 명칭을 쓰게 됩니다. 당시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던 히타이트가 그들의 지명, 지중해를 면한 면을
지역을 칭하던 말이 아수와였습니다. 아수와. 그것을 유럽 사람들이 옮겨 적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나톨리아 반도가 아시아의 시작이잖아요. 지금 터키 이스탄불 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걸 아수아라 부르게 됐다. 그게 아시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아시아는 여기서 어거는 아사입니다. 아수. 와는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아시아 할 때 아처럼. 아수와, 와나 아나 비슷하죠. 어거는 아사입니다. 즉 여기 나와있죠. 해 뜨는 곳이에요. 해 뜨는 곳. 아사 달, 해 뜨는 땅이에요. 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구글에 가서 애쉬랜드라고 쳐보십시오.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애쉬랜드거든요. 랜드는 땅인 건 아실 겁니다. 애쉬는 저는 어근이 아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남아있어요. 거기 애쉬만 영어 단어를 쳐보면 현재의 뜻은 애쉬는 뭐냐면 재예요. 재. 불에 타고 나면 재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자기들의 불탄 자리잖아요. 그러면 애쉬랜드를 현재의 지명으로 해석한 현재의 뜻으로 풀이해보면은 그런 거를 이렇게 지명으로 삼고 싶겠어요? 예? 재수 없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최근에 근래에 와서 애쉬라는 단어가 재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거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뜻이었을 거다. 뭐냐? 왜 불에 탔느냐? 그 불이 떠오르는 곳이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애쉬가 과거에는 그런 뜻을 가진 거예요. 태양이라는 뜻을 가졌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 땅이다. 자,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애쉬빌이라고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지명이거든요. 이 애쉬빌은 빌은 빌리지 할 때 그 빌입니다.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애쉬빌 같은 그 뜻이에요. 해가 뜨는 마을이에요. 해 뜨는 곳이에요. 이것은 제가 언뜻 봤을 때는 이게 그 당시에 어떤 그 지역에 있던 장교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교도 예전에 우리도 성이 만들어질 때 똑같잖아요. 그 지명을 따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약간 이제 프랑스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아마 철자를 좀 달리 하면은 애쉬빌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애쉬빌, 애쉬랜드 같은 뜻이잖아요.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아사달이에요. 아사달, 고조선의 수도. 그게 왜 이리 같아요, 이쪽으로?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아까 그리스가 이야기하잖아요. 히타이트 쪽에, 아나톨리아 반도 쪽이 아시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 되게 그 문명을 이어받은 유럽에서도 그걸 좋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칭이 계속 남아 전달돼서 그 유럽 사람들이 다시 미국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명칭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이와 유사한 명칭이 유럽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좀 전에는 이제 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달은 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지금 영어가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고 하니, 지금 이제 그 현재 독일, 그 게르만족의 언어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영어가. 그거 보면 탈이라는 명칭이 많이 나와요. 지역명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네안데르탈, 이게 네안데르 계곡이거든요. 계곡, 탈, 이 계곡이에요. 예. 그래서 지명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 지역을 의미해요. 탈. 네안데르는 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이게 계곡인데 영어에 미엔더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엔더. 그게 n으로 대체되면 니엔더가 되거든요. 미엔더가 있어요. 이런 건 흔해요. 미엔더라는 것은 뭐냐면 약간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강줄기 같은 게 구불구불하게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할까, 좀 한탄강처럼 이런 계곡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특히 영국 쪽에 가면은 뒤에 데일이라는 명칭이 많이 보입니다. 지명에. 딱 보면 그게 탈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탈은 TAL 또는 TAHL 기타 등등 쓰이거든요. 그게 영어화되면서 데일로 바뀐 거예요. 달이었겠죠, 처음에는. 그게 데일로 바뀐 거예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자전거 브랜드 중에 요즘은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캐논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캐논데일. 캐논 더하기 데일이에요. 그 동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달 아이도 쓰이고 있죠. 음달, 양달 할 때 그 똑같은 원래 의미가 남아있어요. 어떤 지역이 해가 들어오는 곳, 해가 안 들어오는 곳, 음달, 양달. 태양은 양이고 달이 음이죠. 달. 그 양쪽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지구가 만들어졌다,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음의 상징으로 등장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달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밟고 서 있는 곳은 땅이 됐고, 그리고 딱딱한 것은 또 돌이 됐어요. 여러분, 온달 장군 아시죠? 온달 장군. 그 온달이 몽고어입니다. 온은 뭐냐? 온 세상, 온누리 할 때 온이에요. 성스럽게 모든 것을, 신이 관장하는 모든 것, 온달, 동산으로 알려져 있어요. 성스러운 지역이라는 이름이, 이게 사람 이름까지 된 거잖아요. 우리는 온돌이 있죠. 역시나 성스러운 돌이에요. 구들장입니다. 구들장, 온돌.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어졌네요. 네.